근데 흥미로운 게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폭은 폭식 좋아하고 음식 짜고 기름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이 좋아지고 나니까 저절로 이 식욕, 식탐, 입맛이 변했어요. 러닝을 하면 잘 자고요. 잘 자면 코티솔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또 운동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과다한 부종이 빠지니까 또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니까 코골이가 개선될 테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 뇌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음식 취향도 바뀌죠. 그 과정을 오롯이 즐기시면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리즈 웰니스 팟캐스트로 돌아왔고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장동선의 잘 살자라는 이름이 붙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실생활에서 내가 실천을 하면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내 삶 안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게 그냥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실생활에서의 팁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을 잘 자야겠죠. 운동, 식사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최근 연구가 있는데요. 저속노화 식단을 하면 노화 속도가 2년 스케일로 봤을 때 한 33% 정도 느려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비교하면, 운동을 하면은 2년 동안 거의 노화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기왕이면 둘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다 해야 되는 건 맞고, 잠을 잘 자야지 다음날 식사 취향이 좋아지고, 잠자는 동안 전날 운동한 것도 이제 근육으로 가고 이러니까 일단 잘 자는 건 0번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 확 와닿았던 게 잠 안 자고 운동하는 건 효과가 전혀 없다고요.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뭐 심혈관계 나에 대한 그 보호 효과는 운동하면서 잠을 잘 자야 나오지, 잠 안 자고 운동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버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다치는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고, 근육도 사실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티솔이 결국에는 올라가고,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근육이 녹고, 그 녹은 만큼의 에너지가 그냥 복부지방에 갖다 붓는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선순환의 시작인 활동은 러닝인데요. 러닝은 저는 한 20년 정도, 2004년부터 재수할 때부터 2003년부터 했군요. 저는 2달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20년 정도 일단 달리기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였는데, 2002년 수능을 보고 헬스장에를 갑니다. 그 당시에 제가 88kg이 나갔었고. 진짜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가속노화를 아주 잘 하고 있었죠. 매일 저녁으로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 먹고 콜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왠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몸을 만들면 인지 기능이 좋아져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계획이 살을 1kg 빼면 수능이 한 1점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20kg를 뺐는데, 우와. 그때 이제 헬스장 형님이 굴어놓고 40분 동안 뛰라 그랬어요. 러닝머신을.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스태퍼를 똑같은 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샐러드 위주로 매일 삼시세끼 먹고.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러닝을 하면 뭔가 황홀한 느낌이 오는구나, 좋은 경험이 되는구나, 약간 마약 같은. 그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뭔 느낌인지 모르고, 러너스 하이 개념도 전혀 모르고요. 너무 좋아서 계속 그냥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느꼈던 게, 이틀 정도 이상 러닝을 안 하면 몸에 녹이 쓴 것 같아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저 모르던 건데, 저 어제 저녁에도 러닝하고 왔거든요. 이틀 동안 안 하면 좀이 쑤셔요. 이런 경험이 좀 처음이라서. 일단 저는 살 빠져서 이제 88kg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식단과 운동을 같이 컴바인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폭은 폭식 좋아하고 음식 짜고 기름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이 좋아지고 나니까 저절로 이 식욕, 식탐, 입맛이 변했어요. 러닝을 하면 잘 자고요. 잘 자면 코티솔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또 운동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과다한 부종이 빠지니까 또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니까 코골이가 개선될 테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 뇌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음식 취향도 바뀌죠. 음식 취향과 음식 맛이 바뀌어서 평소 좋아하던 칩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맛이 별로 없어졌어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닝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러너의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제가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속노화적인 러닝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에다가 맞추면 안 됩니다. 페이스를 얼마를 찍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 경쟁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반드시 부상을 입거나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맥스의 한 70% 내지는 한 65% 정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미 나가서 뛸 때는 저기 존 5까지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과정을 오롯이 즐기시면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창의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또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원고를 머릿속으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신문에 뭐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는 이제 해놓고요. 그거를 달리기를 하면서 슬슬 끓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특정 구간을 달리다가 갑자기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고서는 컴퓨터에 앉아서 쓱 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이 아니라 러닝은 상당 부분은 멘탈 액티비티, 정신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또 우울불안, 수면장애 좋아지는 거 따라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효능을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에 항상 충실하기만 하면 부작용 없이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저속노화적인 어떤 루틴이 되지 않나 싶고요. 20년차 러너는 확실히 다르네요. 왜냐하면 2달 차 지금 러닝에 맞들린 저는요. 매번 페이스 올리려고 5분대, 4분대 올리고 있고 글쓰기 싫으면 뛰러 나가고요. 그건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싫을 때 뛰면은 글이 써지죠, 머릿속으로. 그리고 뛸 때 그냥 죽으라고 뛰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도록 지난번에 나와 싸우듯이 지난번에 나를 넘어서듯이 뛰고 싶다 이렇게 뛰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달린다는 것 자체가 저속노화적인 마인드셋에 저는 가장 부합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 게 그 순간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 얻는 잡곡밥 도파민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이제 활동이고 그냥 그 시간을 오롯이 황홀하게 즐기면 돼요. 그래서 굳이 싸울 것까지는 없고 저의 개인적인 기록들은 다 되게 호흡이 이렇게 잘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도파민도 잘 나오고요. 불필요하게 처음에 페이스를 올려버리면 나중에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네거티브 스플릿을 하겠다 생각하고 초반보다 후반에 더 빨리 뛸 수 있게 한 30% 정도 남겨놓고 항상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삶을 사는 방식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되게 과로한다고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100의 퍼포먼스에 항상 70 이상은 좀 안 쓰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70 정도만 써야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103이 되면 엔진 같은 경우는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를 수가. 저는 100이 있으면 항상 120을 쓰다 보면 나의 그릇이 120에 맞춰져서 커진다. 그럼 여유가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군요.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근데 호흡을 연습할 수 있는 다른 카테고리가 악기 연주도 있죠. 네. 악기 연주는 적극적 인지 활동,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에 속하고 또 역시나 잡곡밥 같은 그런 도파민을 주는 활동에 속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악기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악기 연습을 차분히 하는 거는 물론 치매 예방 효과는 차치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참 이게 또 저속노화적인 삶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악기를 잘하려고 하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코어 근육이 잘 작동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몸의 관절 상태가 좋아야 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악기 연주를 하거나 레슨을 받으면 굉장히 거친 소리가 납니다. 결국에 악기를 내가 한번 연주해 본다는 거는 나의 몸의 전반적인 어떤 인디케이터, 표시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참 공부와도 비슷한데 악기 하시는 분들 중에 잘 되는 것만 그냥 후리듯이 하고 연습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연이 있으면 또 그렇게 얼렁뚱땅 연습하고 대충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찌리죠? 근데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10년을 악기를 하면 1년씩 10번 한 거예요. 안 늘어요. 이 호르메시스 원리랑 똑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적당히 해주면 근육이 성장합니다. 근육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뇌가 적당히 스트레스 받으면 시냅스가 생겨나는 건데 뇌 연결성이 늘어나고 악기도 안 되는 부분을 더 느리게 더 완벽하게 더 차분하게 반복하고 속도를 천천히 올리면서 그거를 명료하게 듣는 그래서 고해상도의 소리를 내가 내고 고해상도의 소리를 내가 듣는 연습을 차분하게 매일 하면 하루에 0.01%의 복리이자가 붙는 것처럼 성장을 합니다. 정말 정직한 게 악기거든요.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며칠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고 내 몸은 사실은 하루 이틀이면 알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 음을 칼같이 정확하게 내기만 해도 그게 저한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 한 음이 연주회장에서 정말 중요한 솔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관객들도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잼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재미있고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게 악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연습실로 숨어듭니다. 저도 피아노를 한 35년 정도 쳤는데요. 꽤 오랫동안 쳤고 좋아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 가장 내가 정제되고 절제된 순간 악기와 함께 나를 마주한다라고 하셨다면 저는 삶 속에서 제어되지 않는 나의 어떠한 감정들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분출해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음악에 담는 형태로 자주 연주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쓰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뇌의 금을 쌓는 연습은 불편한 거를 차분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악기와 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테크니컬하게 일단은 완벽한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쓸 때는 이제 그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실황에 가서 예를 들어서 베토벤 교향 7번을 굉장히 강력하게 물론 그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오버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100이 있으면 70 정도 쓰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쓰는 연습인데 사람들이 쓰는 연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남들 보여준다거나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합주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뇌에 있는 금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악기 연주하는 순간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일어나는 일이 내가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영역들이 있는데 사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뇌의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활용해서 전두엽과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활동을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적은 뇌만을 써서 사실 어느 순간 기저핵에서 자동으로 절차 기억으로 들어가서 내가 의식적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어된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패턴화돼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자원이 되고 무엇은 내가 초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긴장한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해낼 수 있는 것이 되는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금을 쌓는다라는 건 아마도 의식의 영역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으로 넣어버려서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저금해두는 행위?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악기를 통해서 수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글쓰기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연구자로서의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결정지능의 총합이라는 것은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쌓는 일은 귀찮아하고 점점 더 이제 연배가 올라가면 갈수록 또는 어떤 지위가 좀 굳건해지거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대개는 이제 소모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악기나 글쓰기나 연구나 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결정지능을 쌓는 활동을 많이 해야 점점 더 훌륭한 정제된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굵고 긴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정지능의 반대가 유동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능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쌓아서 생기는 종류의 지식, 지능이 있고 타고난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임기응변할 수 있고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발휘되는 기지 같은 것. 이게 이제 유동지능에 해당이 되는데 유동지능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닥쳐오면 어떻게든 내가 해냈어 라고 하는 거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30세 이후에 늦어도 40세 이후에는 무조건 떨어져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상황이 닥치면 공부하지 않았어도 노력하지 않았어도 쌓아놓은 게 없어도 유동지능이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기지나 순간적인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능력이고 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쌓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그게 어느 나이 이후로는 사라져 버리는 게 되는데 그 나이대가 됐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번뜩이는 유동지능의 이 기지가 없어져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그때까지 결정지능을 쌓아 올렸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100% 동의합니다. 말씀드렸던 연령 증가에 따른 문해력 감퇴 곡선이 우리나라 굉장히 가파른데 결국에는 이 결정지능을 쌓는 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노한동 작가와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 사회는 이것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공무원 사회의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다. 사람들이 얼마나 줄글로 쓰는 고통도 싫어하고 줄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의 교통을 활용해서 결정지능을 쌓아가는 그 일 자체를 얼마나 밑으로 내려서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면은 줄글이 아니라 개조식으로 된 보고서를 밑에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입에 떠먹여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분들이 슬퍼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인간의 뇌에 놀라운 신경 가소성 덕분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러한 시스템에 맞춰지게 된 되게 그게 이제 많은 문제죠. 슬픈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책에서도 글쓰기 부분에 썼던 게 미국에 계시는 제 멘토 선생님은 이제 80대 중반이신데도 본인이 지필 활동을 직접 하시고 정말 뭐 논문 분석도 직접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들도 있고 미국은 스페시픽 에임이라고 하는 연구 계획서의 첫 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술적으로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줄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글로 이제 내 연구가 왜 필요한지 돈 주세요 하는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대개는 개조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형식이 결국에 사람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을 왜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뭐를 밸류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 그게 없이 한 페이지 안에 14포인트짜리 분리수로 무조건 써야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노쇠라든지 통합 돌봄이라든지 다재약물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들이 노쇠 안 들어본 단어거든요. 다재약물 이게 뭐야? 이제 그 안에 당구장 표시 넣어봐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에이 이거 이해 안 돼. 집어치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 케이스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문장 자체를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문장의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장을 쓸 수 없는 되게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어쩌면 그래서 대문호도 많고 과학자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문장을 쓰려면 그 기본을 넣지 않고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언어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늘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게 아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쪽 연구인 걸로 아는데 인간의 뇌가 30세, 40세 이후로 모든 능력이 퇴화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능력치가 올라가는 영역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해력과 연상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연구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에 우리의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피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40대 이후에 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20대, 30대에 문장을 만드는 능력, 표현을 하는 능력이 최고조가 아니라 이제 걸음마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50대, 60대가 됐을 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소설을 쓸 수 있고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 가기 전에 이미 퇴화한다는 건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뇌에 금을 쌓는 연습을 계속 해버릇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그 편안한 불편함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장동선 박사님 말씀하신 전두엽에서 지금 노력한 걸 기저액으로 밀어넣는 과정. 그렇죠. 습관 회로를 만들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글도 자꾸 써버릇하고 또 텍스트를 읽어버릇하고 또 운동도 해버릇하고 취미로 악기를 한다 하더라도 악기 연습을 기본 연습을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내가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한 스텝 한 스텝 점점 더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북구 유럽들 보면 문장 복잡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보면 문해력이 안 떨어지거나 스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면서 텍스트를 쓰고 읽고 보고서 같은 것도 다 줄글로 써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치매 예방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해서 싫어하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점점 더 포인트 크게 해가지고 분리수로만 만들고 구두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납작하지 않게 만들고 복잡한 걸 실제로 복잡한 그대로 실제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그 사회는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자꾸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글쓰기가 줄 수 있는 또는 글을 읽는 연습이 주는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또는 내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과 생각도 조금 더 정돈이 돼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왜 수학할 때도 괄호를 안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글을 멀리하고 텍스트를 멀리하면 결국에는 아주 얕은 한 차원의 생각과 말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준 대본을 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배우처럼 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무대에서 누군가가 던져준 대본을 읽는 존재가 되는 건데 너무 좋은 편이다. 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영화 감독, 내 삶의 작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한 기본이 글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이 되는 거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내 대사를, 내 무대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성노화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내재 역량이라는 게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고 내가 그리는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뿅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내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독서와 글쓰기 정말요. 통해서 생기는 그리고 거죠. 뭐 책을 보면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는 거 잘 알려져 있고 또 글 중에서도 말씀 주신 내 생각을 특히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 완화, 우울감, 불안, 수면장 이런 것들도 막 좋아지고 또 인지기능도 좋아지고 뇌파도 안정되고 좋은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불편하고 하기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서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데 멀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재밌었던 게 가장 극단적으로 다른 캐릭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악을 연주할 때도 몸과 마음을 조용히 정화하고 연주하는 사람과 뭔가 나의 표현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감정이 솟구칠 때 이걸 음악에 쏟아내는 저와 러닝을 할 때도 70%만 쓴다. 무조건 120% 쓴다. 너무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좋은 삶인가 어떠한 것이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 삶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철학은 시작점이나 타고난 기질 성향은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질은 결국 건강하게 잘 살자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